1911년 한반도 압록강. 중국과 한반도의 경계선에 위치한 이 강을 한 무리의 일가가 건너고 있었다. 일행 중 한 명이자 가장인 남성은 압록강을 건너기 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어쩌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고향을 되돌아보며 짧은 글을 남겼다. 떠날 수밖에 없는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다짐이었다. 남자의 이름은 이상용, 한국의 무장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었다. 이상용은 1858년 경북 안동 임천각에서 이승목과 안동 권씨 사이에 삼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가문은 고성 이씨로 조선의 개국 공신이자 세종대의 영의정을 지낸 이원을 배출한 명문가였다. 그러나 이원의 육남인 이증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사직하고 안동에 은거한 것이 이상용 가문의 시작이었다. 그 후 이상용의 조상들은 대를 이어 안동 지방에 모여 살았다. 이때 이상용의 18대 조상인 이명은 의흥 현감을 사직하고 안동으로 돌아와 99칸의 대저택을 지었는데, 이 저택이 이상용이 태어난 임천각이다. 임천각은 1519년에 지어진 고택으로 이상용이 태어날 당시에도 그 거대한 크기와 오랜 역사로 유명했었다. 그러나 임천각은 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순환을 겪었는데, 일제강점기 당시 중앙선 철로가 저택이 위치한 장소를 지나가면서 절반이 철거되어 현재는 50여 칸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런 명문가에서 태어난 이상용의 어린 시절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했다. 이상용이 15세가 되던 해에 부친인 이승목이 사망한 것이다. 15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부친을 잃은 그를 거둬준 이는 조부 이종태였다. 이종태는 어린 손자를 교육시킬 스승으로 한 남성을 지목했는데 바로 김응락이었다. 김응락은 영남학파 역자이자 외세에 맞설 것을 주장한 독립운동가로 그의 휘하에서 구한말의 수많은 의병들과 독립운동가들이 양성되었다. 그리고 이상용 역시 조부의 주선으로 18세에 김응락의 제자가 되었다. 이후 10여 년간 학문을 배운 이상용은 28세의 나이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고 말았다. 조정의 실권을 잡은 소수 명문가들에게만 과거 합격의 기회가 돌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상용은 이런 현실의 환멸을 느껴 조정에 출사하겠다는 뜻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 학문에만 정진했다. 그러나 이상용이 은거할 당시의 조선은 격동의 시대에 놓여 있었다. 일본과 맺은 강화도 조약 이후 조선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시작했지만 열강들의 야욕을 알지도 이들을 막을 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동시기 열강들에 비해 낙후되었던 조선은 결국 자국의 수많은 이권들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는 외세를 배척하고 교류를 차단하자는 위정적 사파와 발전된 서구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고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화파로 조정이 양분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용은 은거 생활을 지속했다. 이미 조정에 나갈 뜻을 꺾은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오직 스승에게서 이어받은 학문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었다. 그렇게 청년을 지나 40세가 가까워진 장년의 나이까지 학문 연구에만 매진하던 이상용이었으나 어느 사건을 계기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다. 1895년에 일어난 을미사변이었다. 일국의 왕비이자 국모가 일본인들에게 무참하게 시해된 상황에 전국이 충격에 빠졌고, 이후 을미개혁의 일환으로 단발령이 반포되자 사회 각계 계층을 가릴 것 없이 분노가 퍼져나갔다. 그리고 먼저 지역 유생들을 중심으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이는 이상용이 거주하던 안동 또한 마찬가지였다. 안동의 의병들을 이끌던 이는 권세현으로 이상용의 외삼촌이었다. 그리고 이상용 역시 외숙부를 따라 의병에 가담하였는데, 이때 조부인 이종태의 상을 치르는 중이었기 때문에 후방에서 병법과 무기 사용법 등을 알리는 식으로 지원했다. 이상용은 무감이라는 병법서를 저술할 만큼 병법의 조예가 깊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병법에 대한 지식이 깊었던 만큼 이상용은 의병군이 일본에 비해 얼마나 열세한지도 잘 알고 있었다. 1896년 2월에 안동의병대가 일본군에게 대패하자 권세현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장직을 김도하에게 맡겼는데, 이때 이상용은 김도하에게 의병이 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편지로 보냈다. 제대로 된 갑옷이나 장비도 없이 구식 총만을 들고 신식군을 상대로 승리하는 일은 그 어떤 병법의 대가도 불가능하며 의병들은 각과 집신을 신고 있는데 그것이 전장에서 가당키나 하냐는 내용이었다. 이렇듯 이상용은 일본에 비해 의병이 열세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유학자로서 아무리 승산이 없는 상황일지라도 불의를 타파하기 위해선 목숨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가치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렇기에 안동의병이 결국 일본군에 패배한 이후에도 이상용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일본에 대항했다. 1900년에는 서원 재건을 통해 다시 유학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본인이 직접 안동 지역의 의병을 조직했다. 이후 이상용은 매부인 박경종과 함께 가산을 팔아 군자금을 마련한 다음 거창의 의병군과 접촉했다. 이후 거창 의병들과 연계하여 가야산의 근거지를 마련한 다음 1908년에 거병하기로 했으나 정부가 발설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일본군에 의해 주요 요인들이 체포되고 병력과 무기가 흩어지는 상황에서도 이상용은 포기하지 않았다. 이후 이상용은 의병장 신돌석과 연합하여 반격하려 했지만 내부의 배신으로 신돌석이 살해당하면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듯 수차례의 의병 활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이상용은 의병 활동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른 방식으로 국권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곧 그 길을 애국 계몽운동에서 찾았다. 하지만 이때 이상용은 국민들의 실력을 양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유학이 아닌 서구의 사상과 학문을 선택했다. 이미 의병군을 이끄는 동안 이상용은 급변하는 정세와 악화되는 조선의 상황을 보며 더 이상 유학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기에 영남학파를 잇는 유학자라는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이상용은 의병운동을 전개하던 시절부터 서구의 학술서나 신문, 사상서 등을 탐독하며 그들의 정신과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오로지 국권 회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상용은 평생을 수양했던 유학을 포기하고 서구 학문을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 이상용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양치차오였다. 이상용은 청말의 언론인이었던 양치차오가 저술한 은빙실문집을 읽고는 큰 충격을 받았다. 은빙실문집은 자유, 평등, 권리와 같은 서구 사상의 근간들을 동양의 입장에서 설명한 논설로 이를 통해 이상용은 조선의 근대화를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또한 이상용은 무력이야말로 국민과 국가와 문명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요소라는 문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는 훗날 독립운동의 방향을 무장투쟁으로 설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또한 이상용은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루소와 같은 서구 사상가들의 이론을 폭넓게 수용했다. 특히 그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가장 짙게 받았는데 문집 합군집설에서 사람이 타인과 함께하기 위해선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하며 이는 국가도 다르지 않다며 사회계약론이야말로 문명의 본질이라 주장했다. 이렇듯 서구 사상을 수용한 이상용은 1907년에 협동학교를 설립해 교육운동을 전개했고 1908년에는 대한협회의 안동지회 설립을 추진했다. 대한협회는 근대적 교육과 산업발전, 약패습의 철폐를 목적으로 하는 범국민적인 계몽운동 단체였다. 그리고 이상용은 이런 대한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안동지회의 설립을 적극 추진했다. 그렇게 1909년 3월에 안동지회가 결성된 후 이상용은 초대회장으로 취임했다. 안동지회는 신분이나 연령, 지위에 상관없이 회원을 받아들였으며 교육과 산업 발전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상용은 회장으로서 매월 2회씩 시국 강연을 열어 민중의 각성과 단결을 촉구했다. 하지만 점차 친일화되어 가던 대한협회 본부가 각 지회의 개별적인 활동을 금지하자 이상용은 이에 반발해 독자적으로 안동지회의 활동을 이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1910년 8월에 결국 조선이 일본에 합병당하고 일제가 한반도 내 모든 정당과 조직의 결성을 금지시키면서 안동지회 역시 해산되었다. 이렇듯 조선이 일본에 합병당하고 국내의 민족단체들이 일제히 탄압받는 상황에 처하자 이상용은 향후 독립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놓고 고심했다. 일본 헌병들이 거리낌 없이 독립단체를 해산시키고 활동가들을 체포하는 상황에서 이상용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역시 크게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한일합병 당해인 1910년 11월 신민회의 간부이자 독립운동가인 주진수와 황만영이 그를 찾아오면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을 하게 된다. 만주의 해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 계획을 들은 것이다. 더 이상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한 신민회에서 만주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가기로 결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들은 이상용 역시 신민회의 계획에 찬성했다. 그 역시 한반도와 가까우면서 일제의 영향력이 덜한 만주라면 비교적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서였다. 그렇게 한반도를 떠나 만주로 향하기로 결정한 이상용은 먼저 임청각에서 일하던 노비들을 전부 해방한 뒤 노비 문서를 불태워버리고 가산을 처분해 자금을 마련했다. 이후 1911년 1월 5일에 기차를 타고 신해주로 향한 뒤 가족들과 제외해 1월 27일에 걸어서 압록강을 건넜다. 이때 이상용의 나이 53세였다.
당시로서 중년을 넘어 노년에 접어들 나이에 거의 한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떠나 만리 타향으로 향한 것이다. 압록강을 건넌 이상룡은 단동을 경유해 서간도의 회인현 횡도천에 도착했다. 본래 목적지는 기지가 세워질 유아현 삼원포였지만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여건 때문에 날이 풀릴 때까지 회인현에서 머물게 되었다. 하지만 삼원포까지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는데 도로조차 제대로 포장되지 않은 삼림과 추위, 그리고 현지 중국인들의 견제 때문이었다. 당시 초라한 행색과 소수 일행으로 움직였던 조선인들과 달리 이상룡 일가는 다른 시민의 회원들과 함께하느라 수가 많았던 데다가 기지 건설에 사용할 장비들 때문에 많은 짐을 지니고 있었다.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상룡과 신민의 회원들을 일본의 밀정이라 지방정부에 신고했고, 이 일로 이상룡 일가는 중국 정부의 추궁을 받는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삼원포에 가겠다는 이상룡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이미 집안의 모든 가산을 처분한 만큼 돌아갈 곳이 없었으며 조국의 광복을 보기 전까지는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상태였다. 그렇게 1911년 4월이 되어 날씨가 어느 정도 풀리자 이상룡 일가는 다시 삼원포를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다. 횡도천에서 200리나 떨어진 먼 길인데다가 울창한 산림까지 펼쳐져 있었지만 그것들이 이상룡을 발길을 막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4월을 넘기기 전 이상룡은 가족들과 함께 목적지인 삼원포에 도착했다. 이미 삼원포의 동료 운동가들인 이회영 형제들과 김동삼, 이동영이 일가와 함께 이주한 상태였다. 이후 삼원포에 집결한 이상룡과 동료 운동가 300여 명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한 뒤 기지 건설에 착수했다. 그리고 군중대회를 열어 자치기구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학교를 운영해 인재를 양성할 것을 결의했는데, 이때 이상룡은 경학사의 초대 사장으로 추대되었다. 경학사는 계몽운동의 이념에 따라 공장, 도로와 같은 근대 시설의 건설과 농업 보급, 교육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본래의 계획에 걸맞게 무장항일투쟁을 염두한 군사교육학교인 신흥강습소를 운영했다. 이후 1년 동안 경학사는 서간도 지역 운동가들의 활동 거점이자 만주 한인들의 안식처로 기반을 다져나갔으나 1912년에 서간도에 흉년과 풍토병이 돌면서 경학사 역시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조선인들의 토지 매매와 왕래를 차단하는 등 중국 정부의 탄압까지 이어지자 경학사는 재정난에 봉착했고 결국 해산되고 만다. 이에 이상룡과 망명운동가들은 삼원포에서 약 90리 떨어진 통화현 함리하로 거점을 옮기고 새로운 자치 기구인 부민단을 조직했다. 당시 부민단의 최초 단장은 허역이었으나 이후 만주의 한인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명칭을 부민회로 바꾼 뒤 이상룡을 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중국 정부의 탄압과 흉년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경학사가 문을 닫은 상황에서도 이상룡은 의기소침하지 않고 부민회를 재정비하고 기능을 확장시켜 나갔다. 당당하게 중국 정부에게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의 경제, 법률적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했고, 경학사의 이념을 계승하여 각지의 한인학교를 설립해 민족과 군사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가산을 처분하여 얻은 자금을 사용해 농지를 구입하고 만주의 추운 겨울을 견딜 수 있는 작물을 도입하는 등 한인들의 자급자족에도 신경을 기울였다. 이처럼 이상룡이 운영했던 경학사, 부민회는 만주 한인들의 생활 수준 향상과 민족 독립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1919년에 한족회로 명칭을 바꾼 부민회는 산하학교인 신흥강습소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하고 서로 군정서를 설립하는 등 훗날 무장 독립운동사에 있어 큰 족적을 남겼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1918년에 발표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에 따라 열강에 지배당하던 식민지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저항 또한 거세어졌는데, 이는 한반도와 해외 한인들 역시 다르지 않았다. 부민회를 이끌던 이상룡 역시 이런 국제사회의 기류를 감지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료 운동가들과 함께 대한의 독립을 촉구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는데, 바로 대한독립선언서였다. 북간도와 서간도, 미국, 베이징 등지에서 활동하던 무장 독립운동가들과 지식인들 39명이 서명한 해당 선언서에는 독립은 한민족의 정당한 권리이며 일본을 향한 무력투쟁을 개시할 것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상룡은 선언서의 내용대로 일본을 향해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각지의 독립단체들을 통합할 필요성을 느꼈다. 대한독립선언서의 발표 이후 일어난 3.1운동 또한 이런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 해방에 대한 열기가 고조된 틈을 타 통일된 독립군단을 조직해 외부로 일제를 공격할 계획이었다. 그렇게 이상룡은 1919년에 서간도의 한인 사회 지도자들과 협의하에 각 단체들을 통합하여 하나의 단체를 조직했는데, 바로 한족회였다.
또한 한족회 산하에 군정부를 조직했으며 신흥 강습소의 명칭도 신흥무관학교로 개칭하는 등 이상룡은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준비했다. 하지만 당해 4월에 상하이에서 임시정부가 조직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상룡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한 국가, 한 정부를 주장했던 그의 입장에서 한족회와 임시정부 둘 중 하나는 사라져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상룡은 임시정부로 대표를 보내 정부 통합에 대해 논의했고, 이에 상해 임시정부는 국내외 모든 독립운동은 임정이 총괄 및 지도하고 대신 만주의 독립군을 지휘하는 군정부를 세운다 라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상룡은 임정의 협상안을 받아들여 군정부를 군정서로 개칭하고 한족회의 업무 또한 군정서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렇게 임시정부 산하 군사기관으로 북로군정서와 서로군정서가 탄생했으며 이상룡은 서로군정서의 초대 독판에 선출되었다. 이후 1년 뒤인 1920년 5월에 서로군정서는 본격적인 군사활동을 개시했는데 대원들을 한반도 내로 투입시켜 일제경찰서와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친일파를 처단했다. 뒤이어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김좌진의 북로군정서와 같은 독립군 단체들도 일본군에 크고 작은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일제는 만주내 독립군을 색출하는 한편 1920년 8월에 19, 24단을 만주 내로 직접 출병시켰으나 그해 10월에 청산리, 봉우동 등지에서 독립군 연합부대에게 격파당했다. 이런 대승에 고무된 서로군정서 총사령관 지청천은 김좌진과 합류하여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했는데 이상룡은 이를 따르지 않고 일본군의 보복으로 초토화된 한인사회와 독립군 기지 재건을 위해 서로군정서에 잔류했다. 하지만 이 시기상에 임시정부의 대통령이던 이승만이 해방 이후 한반도의 국정을 국제연맹에 청원했다는 위임 통치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크게 실망한 이상룡은 서로군정서를 이끌고 임정에서 이탈했다. 비록 임시정부를 이탈했지만 이상룡은 여전히 각 지역의 독립단체들을 통합한 하나의 단체를 조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타 무장 독립단체 지도자들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었기에 1922년에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보업단, 광안단과 같은 여러 독립군 단체 대표들은 남만한족통의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를 통합한 대한통군부를 결성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통군부는 더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을 통합하려 시도했고, 그 결과 1922년 8월에 통군부가 다시 확대 및 개편된 대한통일부가 결성되었다. 하지만 수많은 단체들을 통합한 만큼 대한통일부 내부에서도 독립운동의 방향과 독립 이후 국가체제를 두고 분열이 일어났다. 결국 조선 왕조의 복귀를 주장한 복벽주의자들과 공화정을 주장하는 공화주의자들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극심해졌고, 마침내 복벽주의자들이 통일부를 이탈하면서 사태는 점차 악화되었다. 이에 통일부 의용군은 다시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합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임정과 교섭을 시도했고, 임시정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1924년 4월에 대한민국 육군 주만참회부를 결성했다. 이때 이상룡은 독립운동단체를 직접 이끌기보다는 독립군 기지 건설과 각 단체의 대표 소집 및 회의 개최에 열중했다. 하지만 당시 임시정부는 참회부를 설립하면서 불편했던 만주 독립군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에 따라 만주 측 인사를 정부에 포함시키려 했다. 그리고 이런 임시정부의 의사를 전해 받은 참회부는 중앙회의 끝에 임시정부 최고 책임자로 참회부 인사를 임명한다는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이상룡을 추천했다. 임시정부 역시 참회부의 제안을 받아들여 1925년 9월 24일에 이상룡은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이상룡의 국무령 취임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미 임시정부 내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그의 경력과 업적으로도 수습할 수 없었다. 이에 더해 그의 국무령 임명 당시 자신들은 배제되었다고 생각한 참의부 일부 인원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결국 이상룡은 자신이 임정에 있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여기고 1926년 2월에 국무령을 사임하고는 다시 만주로 돌아갔다. 당시 68세의 고령과 대립만을 반복하는 운동가들에 대한 실망, 요원한 독립의 길이라는 현실에 절망한 결과 만주로 돌아온 이상룡의 몸 상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그렇게 이상룡은 한동안 외부와의 연락을 끊고 칩거 중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편히 쉬도록 두지 않았다. 이미 중국 내부로 진출한 일제의 포위망을 피해 이상룡은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설상가상으로 1931년에는 중일전쟁이 발생하여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공했는데, 이에 대한 여파로 만주 지역 한인 독립운동가들도 대다수가 일제에 의해 살해되거나 체포당했다. 그리고 이상룡 역시 인생의 후반부를 보낸 만주를 떠나 길림성 설안현으로 이주해야만 했다.
하지만 1931년 10월에 오랜 동료였던 김동삼이 체포되자 이상용은 이에 크게 상심해 쓰러지고 말았다. 결국 고령과 지속된 도피 생활로 인한 건강 악화, 동료의 체포에 의한 충격으로 인해 이듬해인 1932년 5월에 이상용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향년 75세의 나이였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형제들이 찾아와 지금이라도 귀국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그는 조국이 해방되기 전에는 떠나지 않겠다 라고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으며 외아들인 이준영에게 외세에 자주하지 말고 목적을 위해 나아갈 것과 국토가 회복되기 전까지만 이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다. 이후 1945년에 한반도가 해방된 이후에도 이상용의 유해는 돌아오지 못하다가 1990년 11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되었고 그 후 6년 뒤인 1996년 5월에 다시 서울 현충원으로 이장되었다. 이상용. 그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과 좌절의 연속이었다. 젊은 시절에는 의병을 직접 이끌며 일본군에 맞섰고 50대에 들어 국권이 일제에 넘어가자 가지고 있던 가산을 모두 처분하고 만주로 넘어갔다. 만주에서의 생활 역시 순탄하지 못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중국 및 일본의 감시와 탄압이 따라다녔고 찢어지는 가난은 안동 최고의 명문가 중 하나였던 그의 곁에 들러붙었다. 오로지 조국의 해방만을 위해 헌신하고 투쟁해야 할 운동가들은 서로 자기 뜻만을 내세우며 대립했으며 그럴 때마다 그토록 염원했던 대한 독립은 점차 멀어져만 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이상용은 우직하게 목표만을 보고 나아갔다. 안동에서 의병 활동이 실패로 들어갔을 때에도 가야산에 다시 의병 기지를 건설하려 했으며 평생을 수학한 유학의 한계를 드러내자 서구의 문물과 사상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했다. 만주에 세운 경학사가 1년도 되지 않아 흉년으로 문을 닫게 되자 다시 부민단을 조직해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으며 이전의 실패를 교훈삼아 한인 사회의 발전과 독립운동의 기반을 다져나갔다. 그가 회장으로 있을 시기 운영된 신흥강습소는 신흥무관학교로 명칭을 바꾸어 내로라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으며 독판으로서 서로 군정서를 이끌고 일제에 대한 반격을 주도했다. 그리고 이런 이상용의 행보는 해외 독립군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던 일제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국내 조선인들에게는 독립군이 아직 살아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한 조직의 수장이면서도 조선 독립이라는 목표 아래에 거리낌 없이 임시정부의 휘하에 들어갔으며 임정에 실망하고 나온 뒤에도 다시 한번 독립운동 단체들을 규합해 통일부를 조직했다. 이처럼 이상용은 이전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이를 교훈삼아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 그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인 자주하지 말고 목적을 위해 나아가라 라는 말을 일생에 걸쳐 실천한 것이다. 그렇기에 이상용은 무장독립투쟁의 선봉장 중 하나이자 대의를 위해 사의를 벌인 지도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선 운동가로 학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